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최신 사건 관련을 진행하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진행하게 될 사건은요, 조금 뭔가 최근에 재판이 다시 한번 선고가 됐습니다. 2018년 7월 달에 재판 선고가 한번 다시 났는데 아직까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이 사람이 그녀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그녀는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 오늘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정이 이미 들어간 것도 확인을 했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무언가 심증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의심은 가는데 마땅한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유족분들에게는 되게 마음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건이 전달하는 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처음으로 얘기하게 될 날짜는요, 2017년 9월 19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19일 아침 새벽 6시 40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좀 외진 곳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농사일을 하러 가던 한 주민의 눈에 이상한 게 하나 띄게 됐던 겁니다. 이 하천구인데요, 뭔가 조금 외진 곳입니다. 이 하천구 뚝방 쪽에서 뭔가 이상한 게 보였던 건데 한 여성의 시신이 밑에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당시 목격자는 처음에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얼핏 보고 무슨 마네킹 같은 건가? 라고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가까이 갔더니 사람이어서 너무 놀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출동한 경찰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곧바로 폴리스라인 설치하고 사건 현장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사건 현장에 나왔던 시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발견된 시신 자체는 옷이 벗겨진 상태로 나체로 확인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그 옷은 옆에 그대로 있었고요, 뭐 흙 같은 게 묻어있긴 했지만 뭔가 늘어나거나 찢어지진 않고 그냥 옷이 벗겨진 상태로, 그리고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곧바로 확인해 볼 게 직장 체온 온도입니다. 언제 사망했는지 확인하고 이제 볼 필요가 있으니 직장 체온 온도를 조사를 해봤는데 사망한 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사람, 뭐 어느 정도 추측컨대 아마도 사망한 지 한 4시간? 4-5시간 안에? 그런 시신으로 확인된 겁니다. 마을 주민들도요, 전날에는 본 적이 아예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분명 날짜로 보면 2017년 9월 19일을 날짜로 어떻게 보면 살해를 당하고 이곳에서 발견이 된 거라고 확인됩니다. 시신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는데 시신이 좀 처참했습니다. 온 몸에 구타의 흔적이 있는데 특히 얼굴 쪽이 굉장히 심한 구타 흔적이었습니다. 멍투성이에다가 치아 부분은 거의 깨져 있는 상태, 빠져있거나 깨져있을 정도로 이쪽은 어마어마하게 폭행을 당해 있는 상태였고 머리 쪽은요, 둔기에 맞은 형태로 한머리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목이 졸려져 있는, 끈이 아닌 손 같은 걸로 줄인 것 같은 그런 형태도 확인이 됩니다. 압살이죠. 더불어 시신 주변에는 혈흔, 그러니까 핏자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 이런 것도 다 확인은 됐습니다. 신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유류품 같은 게 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소지품, 즉 유류품은 어떤 것도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신을 발견한 현장에 대한 모습입니다. 살인 현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 떠올려야 될 게 사인과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해서 사망했을까? 여러분도 지금 보면 머리에 충격으로 사망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근데 목에도 압살의 흔적이 있다는데? 목을 졸라 사망했나? 두 가지가 지금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데요, 만약 둔기에 맞은 게 직접 사인이라면 목을 졸랐다라는 부분이 사망하기 전 목을 조르고 있다가 사망하지 않으니까 둔기로 내리쳤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하나 나오게 되고, 이게 아니면 먼저 둔기로 내리쳤는데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쨌든 직접 사인이 부검을 하기 전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문제였으니까 말이죠. 겉으로만 봤을 때. 그럼 이게 아니면 이거다 라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전자든 후자든 어떤 경우에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 목적은 살인의 목적성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때리고 목을 졸랐던, 졸리다 죽지 않아서 머리를 때렸던, 어쨌든 죽일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둔기로 때렸다면 그 둔기에 대한 물건이 확인돼야 됩니다. 만약 우발적으로 죽인 거라면 근처에 있는 논두렁이니까 뭐 돌 같은 걸로 때렸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발견이 돼야 되는데 주변에 마땅한 도구도 없었고 범행 도구 같은 것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둔기를 준비해서 왔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죠. 그러면 계획범죄입니다. 죽일 목적성이 있었고 그리고 둔기를 준비해서 갔고 애초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살인의 위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얘기를 했는데 과거의 살인을 보면 원래 사람이 사망한 곳에 시신을 그냥 두는 형태가 있는 반면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장소, 즉 살해 장소와 유기 장소가 다른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장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여기서 살해를 당한 게 맞을 겁니다. 옷이 벗겨져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흙으로 뭔가 덮은 흔적도 있고 또한 그 안에서 확인된 것 중엔 뭐 예를 들면 살해를 당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현장에 있는 위치에 대한 부분, 혈흔이 이곳에 있다는 건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둔기에 맞았다는 거니까 이동을 시켰다라는 게 다른 곳의 살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자동차라던가 다른 교통수단 같은 걸 이용해서 범인 혹은 범인들과 이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이 안에서 살해를 당했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면식범과 같이 왔을지 비면식범과 같이 왔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계획성, 데리고 왔을 거고 살인이 목적이었고 둔기를 준비한 게 합쳐지면 아마 비면식범보다는 면식범일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면식이 있는 사람이 어떤 교통수단을 태워서 범인 혹은 범인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이곳에 왔고 그리고 이곳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대로 두고 갔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겁니다. 그럼 도대체 목적이 뭐였을까요? 왜 죽였을까? 시신의 형태를 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범죄인가? 살인이 만약에 목적이 그렇게 했지만 애초에 시작의 목적이 성범죄였을까? 왜냐면 옷이 벗겨져 있었던 문제라서 성범죄에 대한 가능성을 분명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 사건을 잘 보시면 성범죄라고 생각하기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범죄라고 할 때는 대부분 첫 번째, 옷이 정상적인 형태로 확인이 안 됩니다. 옷을 찢는다든가 아니면 옷을 뜯는다든가 어떤 느낌인지는 다 아시겠죠? 아니면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이제 피해자는 그게 싫어서 막다 보면은 옷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옷이 고스란히 발견됐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럼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성범죄라고 얘기하기에는 구타의 흔적이 너무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얼굴에 집중됐다라는 부분, 특히 입.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뭔가 원한 관계 그런 데 있어서 만약 폭행이 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뭔가 사이코패스처럼 사람을 살해하거나 하면 난사, 뭔가 막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게 맞지만 뭔가 좀 언쟁이 있으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무언가 원한 관계일 때는 어느 한 부분, 특히 얼굴 부분에 집중 가격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그냥 성범죄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느낌이 이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부검을 해본 결과 이 시신의 사인은 교살, 즉 목이 압살당해서 사망한 걸로 확인이 되었고 성폭행에 대한 흔적은 전혀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차 검안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봐도 어느 정도는 내용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면식범일 것이고 데리고 와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성범죄 같지는 않고 성범죄인 것처럼 할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 그러면 치정인가? 치정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치정적인 문제라서 최종적으로는 살해를 저지른 것. 아마 확률은 여기가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경찰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경찰의 수사 방향은 두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신원, 왜냐하면 면식범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게 없어서 피해자의 신원을 어떻게 채취하죠? 너무 간단했던 겁니다. 지문. 만약에 범인이
핸드폰이나 지갑을 일부러 없애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 늦추고 싶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술했던 겁니다. 대한민국 성인은 누구든 지문이 있거든요. 지문을 검사해보면 무조건 신원이 확인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원이 나오게 되었고 나이는 22세 여성, 그리고 가족관계를 확인해봤을 때 전 남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남편과 사이에 3살짜리 아들이 한 명 있었고 남편과는 이혼 상태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주변에 아는 면식범들을 경찰이 첫 번째 수사로 계속해서 알아나갔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게 뭐였냐면 CCTV입니다. 여기가 약간 외진 곳이라서 CCTV가 없기는 한데 이 안으로 들어가는 골목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CCTV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CCTV를 통해 이 길을 지나간 차들을 사망시간을 예측한 뒤 전부 다 조사를 해봅니다. 근데 이 중 의심 가는 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이쪽 마을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새벽 시간에 들어가는 차. 그리고 되게 이상한 건 그 차가 들어갔는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새벽 시간이 지나도. 경찰이 가본 결과 그 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영업용 콜밴, 카니발 같은, 스타렉스 같은 그런 차 한 대가 들어갔던 것도 확인이 되고 끝난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경찰들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뭐 하나 꽂히는 게 있었습니다. 들어갔던 승용차가 피해자인 22세 여성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아는 사이의 자동차 소유주를 확인해본 결과 그 차가 그 안에 들어갔고 나오지 않았다는 게 체크가 됐던 거죠. 근데 들어간 차가 왜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경찰에 의문점이 들어갔던 게 딱 한 대, 영업용 콜밴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콜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당시에 새벽 한 3시경, 2시 45분에서 새벽 3시 사이 한 남녀 커플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대전으로 데려다 줬어요. 라고 얘기하는 진술을 곧바로 확보합니다. 물어봅니다. 혹시 그 남녀 커플 이 사람들입니까? 면식범입니다. 즉 사망한 사람을 아는 사람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가서 행적을 조사해봤는데 이 대전에서 콜밴에서 내린 뒤 차량을 렌트를 합니다. 차량을 렌트를 대전에서 해서 강원도 속초에 있는 모 펜션까지 이동한 GPS 기록이 확인됐고 경찰은 9월 20일 새벽 1시 20분 커플이자 용의자 남자 A 나이 32세입니다. 용의자 여성 B 나이 21세 이 둘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용의자 A와 B입니다. 이렇게 확인이 돼서 체포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면 들어간 차와 나온 차가 달랐고 콜밴을 불러서 이동을 했고 그리고 대전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렌트를 해서 이동해서 모 펜션에서 숙박을 하고 있던 A와 B.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그럼 혹시 그 남자가 전 남편인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범행 진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 범행 진술은 누구의 이야기일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사망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는 딱 현재까지 보면 3명이 있었던 겁니다. 남자 A, 여자 B, 그리고 피해자. 근데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어쩌면 공범입니다. 이들의 진술만 가지고 모든 상황을 매치시켜야 됩니다. 이 둘 중 남자 A는 절대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고요. 여자 B가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여자 B, 21세 그 사람의 이야기니까 잘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의자 B, 21세는 피해자와 고향 친구로서 15년간 알고 지낸 언니 동생 사이고요. 나이 차이는 1살 차이. 정말 오래 만났던 사람이었던 거죠. 나이가 21세, 22세인 거 보면 15년이면 인생의 거의 대다수를 함께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의자 A, 범인이죠. 용의자 A는 피해자, 사망한 분의 전 남편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인지는 아마 아실 수 있겠죠. 이미 4년 전입니다. 2014년부터 다 알고 지냈던 사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는 전 남편과 낳은 3살 아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던 피해자는 가끔 일이 있거나 직장 문제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아까 말씀드린 A와 B, 그 커플에게 가끔 맡기기도 했던 겁니다. 이게 그동안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등장은 어떻게 보면 커플입니다. 한쪽은 결혼한 사이였고 이혼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 알고 지낸 사이. 물론 서로 다 알고 지낸 사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어차피 남편들끼리 다 아는 사이라서, 남자친구와 남편은. 그런데 이게 문제가 촉발됐던 게 뭐였냐면, 피해자가, 여러분 이거 B의 이야기입니다. 피해자가 언젠가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A와 B, 그러니까 자신과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아이를 학대한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즉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B는 자신 남자친구에게 아니 저 언니가 우리 험담하고 다녀, 우리가 애들 학대하고 다닌대 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거에 격분했던 31세 남자 A는 자신의 여자친구 B를 태우고 2017년 9월 18일 자정쯤에 피해자 집 앞으로 향해서 조용한 데서 얘기를 하자라고 한 뒤 차에 태우고 이 현장으로 이동을 했던 겁니다. 이후 30분 정도를 차를 끌고 가서 흥덕구 옥산면 하천구 근처에 가게 됐고요. 먼저 차에서 A가 내렸다라고 합니다. B의 진술입니다. A가 먼저 내리고 바로 피해자를 끌어내리면서 심한 욕설하면서 따졌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피해자는 욕하지 말라 그러면서 맞서기 시작을 했고, 화를 참지 못했던 이제 남자친구 A는 계속적으로 폭행을 가하다가 화가 안 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근처에 있는 농사에 쓰는 말뚝이 있죠. 그 말뚝을 들어서 내리를 치게 된 겁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남자친구였던 A는 성폭행 살인으로 오인하게, 사람들이 봤을 때 착각하게 그렇게 마음 들어야겠다는 걸 마음을 먹고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은 피해자, 즉 알몸이 된 피해자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목을 졸라 숨지게 했던 거죠. 피해자가 숨진 뒤 스마트폰과 지갑을 챙기고 시신을 뚝방 쪽으로 밀어둔 뒤 2시 35분경 콜벤을 불러서 달아났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믿는다? 일부는 진실일 수 있고 모두가 진실일 수 있고 하겠지만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여긴 지금 현재 공범이거든요.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면 B는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예 개입을 안 했어요. 나는 그냥 그 공간에만 있었지, 내가 뭐 언니를 때렸다던가 내가 뭐 어떻게, 난 그런 거 한 적은 없어요 라는 이야기의 암묵적인 얘기인 겁니다. 전부 자신의 남자친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진짜일까요? 자신은 때린 적 없다, 그냥 차 안에서만 지켜보고 있었다. 차 안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의 진술이 정말 맞을까요? 바로 그 여성입니다. 우리 뭔가 구별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실 것 같은데 15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근데 살해 동기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뭐냐면 15년간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싸워왔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욕을 했다라는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가 격분을 해서 가서 사람을 살해를 했다. 돈이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 뭔가 감정적인 폭발이 그거 하나 때문에 팡 터져서 뭔가 고소한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와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게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원인과 결과적인 측면에서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구타를 하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살해할 만큼의 일이었을까? 물론 사람들마다 느끼는 감정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이거 하나만 놓고서 얘기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5년 동안 알고 지낸 언니, 그 사람이 사망하는 걸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말리지도 않았다라는 부분이요. 이게 정말 말이 될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행 상황도 되게 이상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에 혹시 김원이 말을 잘못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파트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뭐였냐면 범행 현장에서 화가 나서 폭행을 하고 뭔가 심각해지자 성폭행으로 위장하려고 옷을 벗긴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폭행 살인을 계획하고
그러니까 위장을 한 거죠. 계획을 해서 그걸 실행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앞뒤가 안 맞는 거냐면 좀 심각한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망한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살아있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성폭행 살인을 계획한 겁니다. 아, 성폭행 살인을 해야겠다. 옷 벗어. 분명히 때렸는데 사망한 상태가 아니고 의식이 있는 사람인데 죽일 생각이 없었다면 분명히 일은 이미 쳐졌죠. 하지만 사람을 폭행한 문제와 사람을 살인한 행위는 정말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근데 저기서 저런 생각을 했다는 게 되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B의 진술이거든요. 그리고 B가 정말 무서운 건 이걸 차 안에서 어떻게 다 듣고 이해했냐라는 문제인 겁니다. 과연 이걸 다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 정말 큰 소리가 많이 나진 않았을 텐데. 마을 주민들도 있으니까. 네, 엄청 격한 생각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생각할 건 애초에 살인을 계획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살인을 계획을 하고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그냥 죽이면 아마도 폭행해서 살인한 것처럼 원한 관계처럼 보이니까 성폭행으로 위장해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꾼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외부에 나와 있지 않은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재판 과정 중에 나온 게 뭐냐면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긴 뒤 성적인 되게 엽기적인 행위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동기 부분이 과연 그거 하나에 격분해서 저런 일을 저질렀을까 싶을 만큼 너무 처참했다는 거고 너무 계획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연결점을 얘기를 해볼 건데 차 안에서 지켜본 B.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지? 들을 수 없었다면 그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이게 계획성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전날 밤 남자친구에게 우리 험담하고 다닌다더라. 아 그래? 격분을 한 남자친구가 바로 차를 태우고 가서 데리고 나와서 살인을 저질렀다. 범행 도구를 챙겼고 죽일 계획을 했고 죽일 계획을 하다가 성폭행 살인으로 만들자. 이게 이렇게까지 일사천리로 단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상황 가능할까요? 애초부터 그 전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혹은 B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일정 숨기는 게 있는 거라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과연 이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가 제일 이상했습니다. 정말 안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재판부가 판단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이 진술이 나오고 남자친구는 그냥 혐의를 인정합니다. 네, 그냥 맞아요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B는 계속적으로 일괄적으로 주장하는 건 나는 범행에 가담하진 않았다. 그냥 지켜봤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도 계속적으로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추궁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같이 때렸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초반입니다. 근데 이 진술을 번복했던 겁니다.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경찰은 살인에 분명히 방조 혐의가 아니라 가담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계속적으로 시작했고 말을 바꿨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처음에 인정했지만 두 번째 도주 계획까지 완벽했다는 점, 차를 갖고 갔다가 CCTV에 본인의 차가 나가면 찍히는 게 들켜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콜벤을 부르고 이동했다는 점, 분명히 사전에 공모를 했다. 현장에서 흥분해서 말뚝을 뽑았던 게 아니라 범행 흉기도 확인됩니다. 범행 도구는 건축 공사용 누군기, 건축에 쓰이는 누군기였습니다. 그걸 애초에 가져갔던 거죠. 차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걸 폭행할 때 썼던 겁니다. 말뚝에 대한 부분도 거짓말, 자기는 안 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 진술의 신빙성이 조금은 애매모호해진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인정하지 못한 것, 당시에 이 악마 2명입니다. 가해자죠. 남자친구인 A와 여자친구인 B는 가해자가 의식을 잃어가면서 스스로 옷을 벗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가해자가 의식을 잃으며 자신의 모든 옷을 다 벗어서 둔다요. 옷을 벗는 경우는 대부분 저체온증일 때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신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렵고 말도 안 됐고 진술을 계속 번복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우발적이라고 계속, 왜냐면 계획범죄일 땐 형량이 가중되니까 말이죠.
우발이라고 하는데 범행 직후에 한 모든 행동, 영업용 콜밴, 그리고 대전에서 뭔가 이제 렌트카를 빌린 행위, 그리고 성범죄로 위장한 계획성, 그리고 주변의 흙으로 혈흔을 지웠다는 점까지, 주민이 모르는 외진 곳에 직접 찾아갔다까지 이건 절대로 우발적으로 보기가 힘들다 라고 얘기한 게 검찰, 경찰, 재판부의 모두 똑같은 입장입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자기가 때려 사망을 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B는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요. 1심 2017년 하반기 재판이 시작됩니다. 둘 다 공범이다. 가담 여부에 B가 가담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된다 라고 재판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남자 A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계획성이 정말 완벽하게, 누가 봐도 우발이라고 거짓말하는데 계획성이 있다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인 B는 징역 10년을 내립니다. 같이 때렸다. B의 진술이 처음에 직접 때리지 않을 때에 나오지 못할 진술을 했다는 게 재판부와 검찰의 판단입니다. 초기 재판, 초기 진술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 B가 진술한 내용 중에 차에서 봤을 때는 못 볼 법한, 너무 어둡거든요. 어두운 상황에서 아니 이걸 어떻게 봤지? 라고 할 만한 행동, 그리고 피해 정도의 범위. 당시 경찰 수사관이 역으로 물어본 겁니다. 아, 차 안에서 봤어요? 어떻게 때렸어요? 아, 차 안에서 봤는데 뭐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하는 것도 봤고 어떻게 때린 것도 봤고 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들이, 검찰이 당시에 조사를 할 때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시간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안 보입니다. 볼 수 있는 환경이 아예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건 직접 눈앞에서 있을 때 가담해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항소합니다. 당시 항소했을 때 검찰들도 당연히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B에 대한 혐의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공모 혐의까지만 들어갔고 분명히 살인에 직접적인 개입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즉, 좀 더 형량을 높이는 쪽으로 경찰들도 검찰들도 생각을 했지만 어떠한 증거도 안 나옵니다. 정말 다른 증거 어떠한 것도 나오지 않고 그냥 이들의 말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뻔뻔한 악마들은 재판에서 정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저도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이 컨텐츠를 피해자의 전 남편이 만약에 본다면 다시 한번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A와 B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전 남편의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선처를 호소합니다. 피해자의 전 남편이 선처를 했다, 합의를 우리가 했다, 그러니까 선처해달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저도 되게 의문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맡아서 키웠던 피해자인데 그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이 넷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된 게 없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합의서를 써줬다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그게 왜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재판부는 단 한마디로 기각합니다. 숨진 피해자, 가정 파탄이 난 전 남편의 합의서는 전혀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며 합의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2018년 7월 26일 1심형을 그대로 이어 선고를 합니다. 남자친구 A는 무기징역, 그리고 공범 B는 징역 10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B는 지켜만 봤을까요? 공범 행위까지 분명히 인정되지만 정말 살인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안 했었을까요? 그 모든 진실은 아마 사망한 피해자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재 있는 대한민국의 법안의 테두리에서 증거가 없다라는 문제 하나로, 그리고 그 이유 하나로 징역 10년을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쉰다면, 그리고 정말 만약에 살인의 계획에 함께했고 살인을 저지른 게 맞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생에서는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사후에 더 끔찍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살의 나이에 징역 10년, 나오면 31살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평생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 사건 파일의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